현재 미국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동맹국인 자신들을 50년 동안 속여왔다며 초강경 성명서를 발표했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투 교리 및 최우선 동맹 순위를 일본을 배제하며 완전히 한국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은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향한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함으로써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독도를 향한 군사적 행동을 취한 일본에 한국이 어떤 대응을 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강경하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 레이번이며 저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실의 수석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보통 큰일이 닥치기 직전에만 느껴지는 그런 불길한 고요함이었죠. 오전 9시 37분, 날카로운 경보음이 방 안을 가르며 울렸고 제 분석관 한 명이 외쳤습니다. 위성 영상 갱신됐습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급 구축함 세척이 완전히 무장한 상태로 엄청난 속도로 동해를 가르며 독도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순찰 경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건 의도적 접근입니다. 일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영해를. CIA 연락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일본이 이번 행동을 역사적 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미 이걸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포장하고 있죠. 이들은 진심으로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온갖 위기 상황을 다뤄본 베테랑 분석관들조차 말문을 잃었습니다. 저 구축함들이 12해리를 넘어서면 이건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서울 측 반응은 무슨 입장 표명이 있습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발표도 없고 대응도 없습니다. 한국은 조용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독도를 그대로 일본에 넘겨주려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응입니다. 그 침묵은 일본 구축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일본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시위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자칫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고 전면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즉, 절대 가벼운 의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독도는 그저 작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상처이자 역사이고 잊히지 않는 약속과도 같았죠. 이에 백악관 상황실은 즉시 저희를 호출했습니다. 이동하는 복도에서 CIA 연락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영토 분쟁을 넘는 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총이라도 발사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라면 이건 전 세계에 있어서도 초대형 사건이거든요.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팔을 깍지 낀 채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보게. 그가 말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한국은 침묵인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우리가 예측한 어느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행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 속도와 편대 구성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독도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태도죠. 그리고 한국의 침묵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서울로 가게. 오늘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진실을 확인하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네. 그건 중국만 좋은 일이거든. 반박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저를 덮쳤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속에서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당시 독도 근해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늘 어딘가 애매했습니다. 독도 주변은 큰 전투가 없던 곳이었고 중요한 교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곳에서 그날 그분이 목숨을 잃었는지 저는 평생 그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께 자주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는 독도 근처에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만 하셨죠.
기록이 뒤죽박죽이라 그렇단다. 전쟁은 복잡해. 내가 더 크면 그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 일본 구축함들이 같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 질문이 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왜 그곳이었을까? 왜 그 임무였을까? 그리고 왜 할아버지였을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자 엔진 소리가 울렸지만 제 머릿속은 오래된 사진 속 할아버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작은 화산섬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트기의 낮은 진동만이 귓가를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오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처럼 할아버지의 죽음에도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서울이 공포에 잠겨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시위가 일어나고 전시에 준하는 공기가 도시를 뒤덮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당연했죠. 일본이라는 거함이 영해를 침범했는데 그들에게 초비상 상황이 아닐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대신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나라처럼요. 입국장을 나오자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간결한 곡의 인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노아 레이번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외교부 김재원 국장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와 표정. 그는 인사만 하고 곧장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김 국장님, 일본 구축함들이 곧 한국 영해를 침범합니다. 아니, 이건 이미 침범한 수준이죠.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반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서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입니까? 이대로 독도를 그대로 일본에 넘겨주려는 겁니까?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응 중입니다. 다만 박사님 정부가 예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창밖의 서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으러 서둘렀고 배달 오토바이는 바쁘게 도로를 가르며 지나갔으며 학생들은 편의점 앞에서 웃으며 음료를 마셨습니다. 전쟁 직전의 나라가 이렇게 평온할 수는 없을 텐데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서울이 겁먹은 침묵에 빠졌다고 조롱하던데요. 겁쟁이 한국은 이내 독도를 자신들에게 넘길 거라고 했어요. 김 국장은 처음으로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놔두세요. 일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패배이지만 우리에게 침묵은 전략이죠. 그것도 모르는 불쌍한 민족이 바로 일본인들입니다. 대시보드의 화면에는 일본 뉴스 방송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롱은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마비됐다. 우리가 한국 영해를 짓밟고 있음에도 한국 해군은 아무 대책도 없다. 이제 되찾을 때다. 지금이 기회다. 어떤 일본 앵커는 아예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불법으로 점령한 다케시마를 순순히 일본에 돌려줬어야죠. 그들은 누가 진짜 힘인지 알매도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개망신을 당하게 되었네요. 제 아래턱이 강하게 굳어졌습니다.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고도 저런 소리를 한다니 뻔뻔함이 수준을 넘었군요. 김 국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자신들이 지배하던 시절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전히 서울은 계속 분주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대형 전광판을 가득 채우는데도 한국인들은 단 한 번 눈길을 준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일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모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일 뿐이라는 듯 말이죠. 한국인들에겐 공포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왜 모두 이렇게 침착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국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요. 그리고 알죠. 고함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확함이 해결합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한국의 공식 성명은 어디 있느냐? 왜 아직도 침묵하느냐? 한국이 준비가 안 된 것인가? 모두 공포를 감추지 못한 메시지였습니다.
김 국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도쿄는 우리의 침묵을 조롱하죠. 하지만 침묵은 때론 칼날을 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한국의 침묵이 곧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 근처를 지날 때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일본 함대, 독도로 더욱 접근. 한국은 굴복했다 주장한 일본 정치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죠.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라고.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침범한 쪽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다니. 네, 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김 국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신중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차창 밖 동쪽의 산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동해 기지로 갑니다. 거기서 왜 우리가 조용한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절벽을 관통하는 터널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발걸음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김재원 국장은 마치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묵묵히 앞서 걸었습니다. 마지막 철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기계음, 서버의 진동, 전자신호의 낮은 합창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미국 자문관을 데리고 오셨군요.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터 없이 전부 보여드리십시오. 대령은 저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박사님, 여기가 저희 해양통합통제 핵심 시설입니다. 장교들은 층층이 쌓인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해류, 음향서명, 위협 예측 알고리즘.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군더더기 없이 정밀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한 콘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숫자들은 뭡니까? 젊은 장교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엔진 진동 지수입니다. 함정마다 고유한 진동 패턴이 있습니다. 일본 구축함은 특히 식별하기 쉽습니다. 김 국장은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감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년간 우리 진동 데이터에 의존해 왔습니다. 저 데이터가 없으면 일본 센서의 오인식률이 42%나 증가합니다. 42%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상 위기를 감지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모든 안보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또 다른 장교가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열분포 지도도 일본이 한국 모델을 사용합니다. 일본 위성은 스펙트럼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달 우리가 제공하는 해양 온도층 모델 없이는 잠수함 이동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양쪽 모두 한국에 의존한다는 겁니까? 대령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본 해양 예측 정확도의 78%가 한국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즉, 우리가 일본에 기술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중국이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고 해도 그들은 상륙 직전에 그들을 포착할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 방위로서의 기능을 아예 못하는 수준이죠. 그리고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고리즘 제공을 72시간 전에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골키퍼 없는 빈 골대와 같은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공을 차넣을 수 있어요. 일본은 사실상 해상 경비를 한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집계되었거든요. 순간 방 안의 기계음이 더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독도로 향하는 일본 구축함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면서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까요? 김 국장이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지켜왔는지 잊었습니다. 조롱하고 도발하면서도 그들의 안전은 우리 시스템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없이는 일본의 해양 방어망은 48시간 안에 붕괴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는 자칫하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임을 뜻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대령이 수치를 띄웠습니다. 한국 데이터 중단 후 48시간이면 일본 무인정찰 시스템은 정확도가 61% 감소합니다. 해양부표 30%가 경로를 벗어납니다. 잠수함 접근 경보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어선의 35%가 한국 해류 모델을 사용합니다. 없으면 연간 최대 3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본 어업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없으면 그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30억 달러.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은 이걸 다 알면서도 한국에 시비를 겁니까? 김 국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자존심은 이성을 이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래왔죠. 저는 연거푸 숨을 들이켰습니다. 통신, 위성 쪽도 의존한다던데요? 혹시 그것도? 기술 담당 장교가 의자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일본 GPS 보정도 한국 신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공이 끊기면 위치 오차가 최대 12m까지 발생합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12m면 충돌도 나겠는데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해역에서는 충분히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신들끼리 충돌하며 가라앉는 거죠. 사실상 일본 해군의 전멸입니다. 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본을 도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가 가장 먼저 한국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에 칼을 꽂는 민족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도 분노도 아닌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령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미세 지진 필터도 사용합니다. 그 필터가 없으면 연간 900건의 오경보가 발생합니다. 900건이요? 저는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콘솔에 손을 올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본은 떠들고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외피 아래에는 한국이라는 기둥이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지원을 끊는다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대령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해양 작전의 59%가 정지합니다. 기술 장교도 말을 보탰습니다. 한 달이면 일본의 전략 감시 능력은 사실상 0이 됩니다. 그걸 중국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일본에 뭐든 날려보내겠죠. 김 국장은 그런 일본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도발은 용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모르는 불행입니다. 저는 그저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해군 강국 일본이라더니 이젠 그러한 자신들이 자랑하던 부분에서마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김재원 국장님은 저를 더 깊은 구역으로 이끌었을 때였습니다. 외부 출입이 제한된 기록 보관실이었고 절벽 터널보다도 더 냉정한 공기가 느껴졌죠. 그러나 차가움의 이유는 온도가 아니라 이 공간에 쌓인 역사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한 질서로 배열된 기밀 문서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레이번 박사님, 이 문서들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해온 기록입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기록이라면 합동훈련 같은 건가요? 김 국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한 해군 분석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국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관은 두꺼운 바인더를 열고 여러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태평양 항로입니다. 그중 37%가 한국의 정비 허브에 의존합니다. 한국의 긴급 해양 지원 시설이 없다면 미 공군은 최대 14시간을 우회해야 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손해로 이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미국은 사실상 중국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되겠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7%요? 생각보다 훨씬 높군요. 그렇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 군함 정비의 42%가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미국은 한국 없이는 군함 수리조차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구축함과 항공모함은 한국의 미세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보정이 없으면 탐지 모듈의 정확도가 최대 21%까지 떨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은 유사시에 중국 해군과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아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 국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공개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동맹을 지켜왔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정한 동맹이잖아요. 또 다른 장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위성 함정 간 중계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노드가 한국 영토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미국 해군의 통신은 하루에 30분씩 끊깁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30분이요. 그 정도면 작전 마비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은 이제 얼씬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봉인된 문서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2년 전 미국의 대형 산불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미국의 고해상도 열지도 자료를 제공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던 미국 위성은 스펙트럼 해상도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영상 분석이 미국의 위기 대응을 살린 셈이죠. 이젠 한국은 위성 기술력마저 부분적으로는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거든요. 그는 다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방어 훈련도 그렇습니다. 태평양 지역 침해 시뮬레이션의 91%가 한국의 방화벽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미국의 취약성은 최대 7배까지 증가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7배 맞습니까?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 7배입니다. 아직도 중국은 미국의 각종 기밀시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의 지원이 없다면 미국은 그 기밀 정보들을 중국에 죄다 털리고 말 거예요. 현대 전쟁은 정보전에서 밀리면 시작도 전에 끝인데,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계 최강이라는 군사대국이 한국에 이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김 국장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존은 약함이 아닙니다. 신뢰가 만든 구조일 뿐이죠.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미국을 위해 희생한 겁니까? 그는 바인더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혈맹이거든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렸죠. 그런 나라를 도와주지 않는 건 한국인들의 정신에 위배되죠. 또한 태평양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미국이 넘어지면 그 충격은 곧바로 한반도를 강타하겠죠. 그렇기에 한국은 자존심보다 협력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히 말하는 울림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미국의 순찰 범위는 72시간 안에 30% 축소됩니다. 미 항모전단은 예측 항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는 말을 멈추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 이하라고요? 그럼 아예 쓸모가 없는 수준인데요. 미국의 표적 예측 모델은 한국의 센서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애초에 한국의 협력을 전제로 개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연결이 끊긴다면 미국은 태평양 방어 능력을 거의 상실하겠죠. 방안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궁금하셨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짐들을 매일 짊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의 경쟁 상대인 중국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왔잖아요. 진짜 혈맹인 한국의 안위보다는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왔죠. 이젠 어떤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할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한국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지금의 일본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차가운 테이블을 쓸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와왔는지 전혀 몰랐군요. 김 국장은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리치는 힘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조용한 힘은 책임에서 나오죠. 그러나 한국은 저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생각인지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록 보관실 한쪽 구석에는 얇고 바랜 서류철이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는 날짜 하나만 적혀 있더군요. 1951 독도 순찰 보고서. 김재원 국장은 그 서류를 마치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건네왔습니다. 이건 혼자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의 조부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죠. 아마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오신 질문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이 조여오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급하게 쓰였지만 정갈한 붓글씨 같은 필체. 이게 정말?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해군 장교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네, 박사님. 글씨가 흐려진 부분은 복원 작업도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짙은 안개가 독도를 감싼다. 적의 움직임은 불확실하다. 한국군은 후퇴를 거부한다. 늘 그렇듯이 말이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가족 편지에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김 국장님이 답했습니다. 당시 많은 미군은 한국군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국군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 한국 해병이 적탄이 쏟아지는 와중에 부상병 2명을 바위 틈을 넘어 끌어냈다. 그는 동료를 버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글을 쓴 거군요. 젊은 한국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 그 시절 한국군은 누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피로 물드는 상황에서도요. 동료를 버리고 살아가는 건 지옥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들은 처음에 한국군을 거지 군대라 불렀다. 당연했다. 이름 없는 국가, 제대로 된 소총 한 자루도 없는 군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군이 무엇을 짊어지고 싸우는지 보았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직접 쓰셨다니.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할아버지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킬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바다를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고 있었다. 적군이 접근한다. 나는 능선에서 미끄러져 거의 죽을 뻔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김 국장님은 말없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그러나 한 한국군 일병이 절벽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나를 끌어올렸다. 저는 거의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군 병사가 목숨 걸고 구해준 건가요? 김 국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미군이 한국군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미군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죽어가도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상황 탓에 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지옥 속에서도 동료들만큼은 무조건 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다. 미군이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진다. 미군이 살면 우리도 산다. 제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런 말 너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장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맹의 생명은 곧 자신의 생명이라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추위가 매섭다. 한반도의 추위는 정말로 지옥이다. 이제 중공군은 후퇴했다. 한국군이 조용히 노래를 부른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본 그 어떤 병사보다 강하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글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 있었고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마지막 한 줄. 2번 굵게 밑줄이 그어진 문장. 전쟁은 정말로 치열하고 한반도의 추위는 그보다 더욱 매섭지만 한국은 반드시 견뎌낼 것이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교들은 제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저에게가 아니라 그 기록 속에 존재하는 기억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존경하셨군요. 젊은 장교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박사님의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미군이 한국군을 의심했지만 안개가 끼고 총알이 스치는 순간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은 서로를 업고 나누고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간인들은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안 그래도 부족한 쌀을 내놓고 담요를 내놓고 어떤 이는 집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죄책감,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는 문서보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박사님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의 한국을 만든 일부입니다. 우리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리고 부러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힘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절벽 위, 안개 속,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맨손으로 버티며 이어온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보고서를 전부 읽고 난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독도 근처에 배치되었던 걸까? 독도는 전쟁 당시 후방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전술적 요충지도 아니었으며 보급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력을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김재원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해할 충분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 국장님은 곁에 있던 정보 장교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보 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레이번 박사님 양국이 공동으로 최고 등급으로 분류했던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강철 서랍을 열어 고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1951년에 수집된 정보입니다. 단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입니까? 장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세웠던 비밀 전략입니다. 그들은 독도를 점령해 기지를 구축하고 연합군의 후방을 기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전략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전략이었죠.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독도를요? 하지만 그 섬은 너무 작고 너무 외딴 곳 아닙니까? 김 국장님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누구도 그 방향에서 위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절벽 지형 덕에 소수 병력으로도 장기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장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연합군 함대는 사실상 포위됐을 것입니다. 전방 기지도 고립됐고 미군 피해는 최소 5배로 늘어났을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 겨우 물었습니다. 5배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부해상 회랑이 무너지면 연합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공군은 지금보다 훨씬 깊숙이 밀고 들어왔을 겁니다. 이어 다른 분석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업으로 위장한 12인 침투조를 보내 박격포와 신호장비, 야간 기습용 표지기까지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합군 함정이 독도 근처를 지날 때 그는 지도 위 작은 원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공격은 뒤에서 들어갈 예정이었죠. 정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전략을 생각해낸 거죠.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김 국장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거의 아무도요. 단 몇 명의 분석관만이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박사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아챘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수 변화, 무선 간섭, 버려진 작은 배의 패턴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 어업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보 장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인근에 있던 한국 해병대와 함께 즉흥적인 정찰조를 꾸렸습니다. 승인도 어려웠고 위험은 너무 컸지만 할아버님이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강행한 겁니까?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미군들은 다들 당신의 조부님을 의심하고 미쳤다며 손가락질했기에
아무도 선뜻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군은 당신의 조부님을 믿고 함께했죠. 그들은 이내 안개 속에서 침투조가 신호 장비를 설치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군이 먼저 발포를 시작했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다치신 건가요? 김 국장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능선 근처에서 총탄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후퇴하지 않고 직접 신호 장치를 파괴하셨습니다. 중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파괴로 침투조는 앞이 완전히 가려졌고 전체 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정보 장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부님의 마지막 무전은 명확했습니다. 적이 후방을 노린다. 반드시 막아라. 그 직후 한국 해병대가 침투조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결국 그들의 작전은 좌절된 겁니까? 장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실패했습니다. 독도를 이용한 중공, 북한의 전략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김 국장님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생존한 우리 군인들과 미군, 그리고 수많은 한국 민간인은 모두 박사님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당신의 조부님은 진정한 전쟁 영웅이라는 겁니다.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단순한 사고로 전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앙을 막은 영웅이었군요. 한국 장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영웅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견뎌낼 것이다. 이 바다를 지켜라. 이제 그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제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속보입니다. 일본이 구축함 2척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독도 쪽으로 다가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꽉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왜인지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국가가 아니었고 일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실제로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뜨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긴급 글로벌 브리핑을 요청했고 그들은 마치 정복군처럼 등장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거대한 스크린, 홀로그램 프로젝터, 그리고 각종 기술 인력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 외교관은 일부러 들리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룻밤 만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겠지요. 김재원 국장님이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소음으로, 보여주기로. 곧 조명이 어두워졌고 일본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3D 동아시아 지도가 공중에 터지듯 펼쳐졌습니다. 바다는 푸른 빛으로, 국경은 붉은 선으로 강조됐죠. 일본 외교관이 걸어나와 외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진실이라고요? 두고 보죠. 일본의 첫 번째 주장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 일본 지도라 했지만 멀리서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폰트, 현대식 위성자료 기반의 해안선, 지워지지 않은 디지털 브러쉬 자국. 그럼에도 일본인 외교관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문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한서방 대표가 말했습니다. 복원 기술이 인상적군요. 그러나 저만은 김 국장을 향해 중얼거렸죠. 복원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일본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 어부들이 일본 해군에게 보호를 요청했다는 조작 사진들. 그런데 사진 속 일본 군복은 시대가 맞지 않았고 어선은 1990년대에야 나온 모델이었으며 심지어 사진 한 장에는 테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럼도 없이 거짓을 진실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한국을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학으로 증명합니다만 한국은 원시적 감정으로만 대응합니다. 원시적 감정. 그 말은 예상보다 깊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 독도를 노리던 북한군, 중공군 지휘관들의 약탈의 모습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동일한 오만, 동일한 침략 본능, 동일한 역사 조작 충동.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만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외교관이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은 논쟁을 두려워합니다. 증거를 두려워합니다. 일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압박에 제대로 대응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일본과의 전면전이 두려워서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동료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노아, 중립을 지키세요. 당신 자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립을 잃고 한쪽 편을 든다면 당신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할아버지의 기록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이 어설픈 조작 문서를 흔드는 모습은 바로 제 할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적들과 똑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미국 대표께서 발언하시겠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인터를 들어 그들의 고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글꼴은 1912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지도가 1650년 것이라 주장하죠.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해안선을 가리켰습니다. 이 해안선은 현대식 소나 기반 형상을 반영합니다. 즉, 이 지도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조작 지도라는 것입니다. 일본 외교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어선 모델은 1997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런데도 1810년 사진이라 주장하셨죠. 몇몇 대표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테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집도 제대로 완성 못하셨군요. 왜요? 주어진 하루는 조작 자료를 만들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나 보죠. 회의장은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외교관이 소리쳤습니다. 미국은 중립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립은 진실 앞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조작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들은 늘 거짓으로 시작했거든요. 김 국장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그 시절 한국을 공격하던 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을 앞세우고 역사를 비틀고 약자를 비웃습니다. 서방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일본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 일본 대표단은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욕을 꼭 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로, 희생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극장의 조용함처럼 회의장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커리어가 금이 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자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누구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죠. 단 7명, 장비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도우미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손에는 얇은 가죽 폴더뿐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한국군을 거지 군대라고 놀리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러자 한 일본 외교관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원시적이군요. 완전히 원시적이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준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김재원 국장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준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한국 측 수석 사료 전문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지금부터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본 기록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과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을 뿐이었죠. 일본 대표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종이라고요? 이 시대에 사료 전문가는 그를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아래 두며
행정구역과 관할 범위를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칙령은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5년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인증된 것입니까? 전문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독립기록보관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요청하시면 원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국제인증 한국 문서가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 측 전략가가 급히 나섰습니다. 그 칙령은 그 당시 한국의 행정 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전문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행정 능력을 보여드리는 자료를 제시하지요. 그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1902년 독도 해역에서 어업을 하던 조선인들에게 발부된 어획세 납부 기록입니다. 이름, 어획량, 납부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시기 독도 어선에 대해 과세한 기록을 단 한 장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세금 문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일본 대표단은 다급히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쏟아지고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지고 서로에게 뭐라도 찾아라며 당황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는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로 일본 행정권에서 독도를 제외한 명령입니다. 일본은 전쟁 후 이 지역을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인 외교적 검증이었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SCAPIN 문서는 임시조치일 뿐, 임시적인. 전문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시조치였더라도 연합군이 인정한 일본의 행정권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에 반환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되돌린 어떤 조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마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류를 뒤적이며 허둥댔습니다. 전문가는 네 번째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195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독도 등대 유지관리 기록입니다. 기상 관측, 해양 경보, 순찰일지가 모두 포함된 70년 연속 기록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단 한 장의 기록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연속된 행정 기록, 과세 기록, 연합군 문서, 구한말 칙령 이건 완벽하군요. 일본이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독도를 불법 점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904년 일본 어업 보고서에서 독도 해역을 외국 수역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는 일본어로 적힌 원문을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의 분류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일본 대표는 말문이 막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공격이 오히려 부메랑처럼 날아와 자신들의 뒤통수를 가격한 꼴이었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설명은 끝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서방 대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맞다는 것을요. 일본 대표단은 책상 아래에서 물티슈로 땀을 닦고 빈 서류를 뒤적이며 방금까지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채 우스꽝스럽게 허둥댔습니다. 김 국장님은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무대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 뒤에 이렇게 많은 준비가 있었군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가 목전에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회의가 다시 시작되려던 순간 회의장 조명이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한 직원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의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더군요. 곧 카메라들이 방향을 틀었고 화면들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대표단들의 휴대전화도 전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원 국장님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좁혔습니다. 일본 매체가 예상치 못한 걸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 화면은 일본의 생방송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전해 상자위대 제독 가나베 요시나리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 한 문장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독도 감시 체계는 지난 17년 동안 거의 전적으로 한국 데이터에 의존해왔습니다. 일본 대표단 중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버려. 저건 허위 방송이다. 그는 마치 기껏 감추고 있던 사실을 들킨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며 흥분했죠. 그러나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나베는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의 동북부 레이더 체계는 독도 인근 적어도 구역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지구 곡률과 센서 공백 때문에 생기는 블라인드 존이 존재하며 그 범위는 전체 구역의 약 40%에 달합니다. 또 다른 일본 외교관이 절규했습니다. 국가반역이다. 저건 국가반역이야. 그러나 가나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탐지했다고 말했던 선박 이동은 사실 대부분 한국의 레이더, AIS, 소나, 해양 복합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자 일본은 사실상 눈이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럽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17년 의존. 그러면서 한국을 조롱했다고? 제가 김 국장님께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장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협력은 숨긴 적이 없습니다. 의존을 숨긴 건 일본이죠. 가나베 제독의 폭로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도발은 낡은 지도와 오래된 자료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모함이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충격을 숨기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일본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방송사가 같은 영상을 리플레이했습니다. 뉴욕의 한 앵커는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2006년 지도로 영해를 침범했다고?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일본은 얼마나 구식적인 군대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베를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감시망을 쓰면서 한국을 비웃었다고? 최고 수준의 위선이다. 비난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호주, 일본, 눈먼 항해로 드러나다. 캐나다, 도쿄, 국내 정치용 거짓말 들통. 일본 대표단은 배가 침몰하는 선원처럼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땀은 줄줄 흐르고 서류는 손에서 떨어지고 공황 같은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어느 일본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저 방송은 조작입니다. 한국이. 그때 김 국장님이 태블릿을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히 하겠습니다. 곧 화면에 양국의 통합 신호 기록, 레이더 공유 로그, 아무와 채널 접속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일본 대표단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끝이야, 우린 끝났어. 영국 해군 분석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수치 보세요. 독도 인근 통합 감시의 82%가 한국 몫입니다. 82%.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원시적이라 조롱했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롱은 항상 실력 없는 쪽에서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세계 언론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BBC 일본의 이야기는 완전히 붕괴했다. CNN 도쿄, 국제 무대에서 들통. 알자지라 한국의 침착함, 전략적 지혜로 드러나다. 독일 GDF 국내 정치위에 지역 안보를 희생한 일본. 일본은 이제 비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름 돋는 일은 따로 있었죠. 그렇게 회의가 한국 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김재원 국장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일본 방송을 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또 다른 비난 토론 프로그램일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현수막, 하얀 국화, 그리고 해군 제복을 입은 한 노인의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아나운서는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전해 상자위대 함장, 이시기리 하루모토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시기리는 동아시아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크고 거칠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외치던 극우 성향의 인물. 주간 방송마다 얼굴을 내밀며 오래된 지도를 흔들고
한국을 조롱하며 맹렬히 주장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방송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유가족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어떤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그의 딸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읽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한 명이 다급히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시기리 하루모토다. 평생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외쳤다.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누구보다 한국을 조롱했다. 하지만 나는 거짓을 말했다. 그것도 평생 동안. 나는 겁쟁이일 뿐이었던 것이다. 회의장 같은 장례식장은 충격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거짓을 말했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까지 위험해진다고 상부에서 협박했다.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침묵했고, 그래서 거짓을 외쳤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해군 기록을 보았고, 1950년대 항해 로그를 검토했고, 우리 수로국에서 제작한 정식 지도를 다시 살펴봤다. 모든 기록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독도는 항상 한국의 영토였다.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 읽어라. 사과문을 날조하지 마라.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994년 독도의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한국 해군 장교들은 나를 정중히 맞이했다. 그들의 진실되고 절제된 자세는 내 오만함을 부끄럽게 했다. 그들은 위협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책임감으로 그 섬을 지키고 있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조롱한 모든 방송을 후회한다. 한국의 경계심을 비웃었던 것도 부끄럽다. 그들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일본은 거짓 위협을 만들어냈고 한국은 실제 생명을 지켜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마이크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고인의 아들이 그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입니다. 물러나세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남긴다. 가장 크게 외치는 이들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이들을 믿어라. 한국은 그 진실을 지켜온 나라다. 나는 그들의 인내와 품격을 존경하며 눈을 감는다. 미안합니다, 한국. 나는 일본 정부의 입김 때문에 늘 당신들에게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소. 당신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장례식장은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습니까? 한국 영토임을 알면서 왜 침묵했습니까?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일본 외무성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고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늙어서 노망이 난 상태로 작성한 글이죠. 그러나 유족들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신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그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몇 분 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BBC 일본 함장, 독도는 한국 땅이었다고 고백. CNN 죽음 앞에서 드러난 일본의 거짓 역사. 르몽드 양심의 승리, 정치의 실패.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실이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롱도, 어떤 승리 선언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경 문제는 유언장에 기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기만은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국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격변의 중심에서조차 한국은 품격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함장의 유언이 공개된 직후 도쿄는 말 그대로 혼돈에 빠졌거든요. 휴대폰에는 긴급 속보 알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재원 국장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본의 붕괴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일본 경제 전문가가
거의 울부짖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신뢰가 하룻밤 만에 12%나 붕괴했습니다. 국가적 신뢰 위기입니다. 또 다른 패널이 덧붙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단 하루 만에 400억 달러를 빼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재앙이군요. 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화면은 곧 도쿄 시내로 바뀌었고 시민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독도 문제로 국민을 속였습니까? 나라 망신입니다. 또 다른 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세금으로 거짓 선전을 받던 겁니까? 일본 경찰은 분노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폭락을 넘어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기자가 다급히 속보를 전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몇 시간 만에 18% 폭락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하루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실 하나가 이 정도 파장을 만들다니. 국장님은 답했습니다. 진실을 너무 오래 묻어두면 무너질 때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정오 무렵 다카이치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근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하지만 기자들은 말을 끊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 맞습니까? 장군 협박 사실 인정합니까? 역사 자료 조작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다카이치는 결국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외교적 굴복보다 더 깊고 길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전략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유럽 외교관 역시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정성과 진실성은 이제 대체 불가입니다. 몇 시간 뒤 미국의 공식 전략 문건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혔습니다. 한국을 동아시아의 핵심 민주적 파트너로 규정한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이어 한국은 단 1분짜리 짧은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승리 선언도 상대국 비난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영국 기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승리 선언은요? 일본은 당신들을 그렇게나 조롱했는데요? 한국 대변인은 고개 숙여 답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합니다. 세계는 그 침착함을 크게 듣고 더 크게 존중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 시장에는 자본이 250억 달러 이상 유입되었습니다. 관광 예약은 26% 증가했고 기술 협력 요청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방위산업, 항만, 해양 협력까지 확장 제안을 수십 건이나 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해양보험료는 40% 인상되었고 연구 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국제교류, 문화행사까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본의 도덕적 권위는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 밖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비공개 외교 통화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연료 비축 지원, 재난 대비 협력, 일부 데이터 공유 재개 등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일본을 완전히 밀어붙일 기회 아닙니까? 하지만 김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이 커지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건 어부와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벌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규탄하는 건 일본 정부지 일본의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CNN 한국 품격으로 세계를 리드하다. BBC 절제된 강함, 한국 외교의 본보기. 슈피겔 정치가 아닌 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일본 교수는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심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적, 법적, 행정적 검토 결과 독도는 한국이 행정적으로 관리해온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천천히, 깊게,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일본의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일본을 총알 한 발 없이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모두 끝난 지 사흘 뒤, 저는 공식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독도를 찾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차갑고 깨끗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 수비대 몇 명이 정렬해 조용히 아주 느린 경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과장도 군사적 엄숙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환영이었어요. 어쩐지 개인적인 느낌까지 들더군요. 독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장교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미 저 멀리 있는 석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누구도 말해준 적 없었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없었고 기념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기념비, 그저 새겨진 이름들. 기념비 앞으로 다가가던 제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름, 정성스럽게, 정교하게 새겨져 있더군요. 그 바로 옆에는 한국군 부대에서 늘 보아오던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가슴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가운 돌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군 하사가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매년 봄이면 모든 이름을 닫고 겨울이면 폭풍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할아버지의 참전 기록이 지역 보관소에 단 한 줄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그분을 잊은 것은 나라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잊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작은 섬에서는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 할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군이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근처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분은 망설이지 않았고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용기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존경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분들은 이런 분들의 존재를 많이 기억하십니까?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사관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이분들께서 지켜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부심과 죄책감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지난 전쟁의 타국 참전용사까지 이렇게 기억합니까? 장교는 정복을 바로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타인의 희생 위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그분들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를 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충해는 전략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때 초소 쪽에서 종이 울리고 젊은 장교가 급히 내려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외무성이 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령관이 깊게 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말입니까? 젊은 장교가 태블릿을 읽었습니다. 독도 판결은 실망스럽지만 최종 결정이며 한국의 주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굴복했군요. 사령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분노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런 분들이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해안선. 마치 독도 자체가 하나의 상징 같았습니다. 싸움의 상징이 아니라 기억의 증인.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잠시 혼자 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멀리 물러섰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람과 파도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군요, 할아버지. 헬기에 오르기 전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험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헬기가 떠오르고 독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소음은 진실을 흔들지 못했고 한국의 침묵은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으며 진실은 결국 기억을 지켜냈다는 것. 제 할아버지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영원히.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라의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지켜내는 기억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